박정아는 법원 로비를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가로질렀습니다. 고급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냈죠. 승소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부동산 소송에서 또 한 번 승리한 겁니다. 역시 박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정아는 겸손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당연한 결과라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이런 대형 사건만 맡는 것도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은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길 정아는 익숙한 광경에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호떡을 파는 노인이 보였죠. 옷차림도 초라하고 비닐봉지에 쌓인 호떡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저 나이에 왜 저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젊었을 때 노력했다면 지금 저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정아의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자신의 과거와 닮아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재빨리 지워버렸죠.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저녁 정아는 아들 하율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학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죠. 하율아,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하율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아빠, 혹시 이준이라는 친구 알아? 호떡장수 할머니 손자라던데. 하율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 우리 반이에요. 정아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친구랑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이라. 하율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정아는 아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당연한 마음이라고요. 가난은 선택이 아닌 결과야. 그건 내가 절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어요. 그 빛나는 도시에서 자신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믿었죠. 다음 날 오전 정아는 바쁜 일정 중에도 아들의 학교 면담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었지만 아들의 교육은 최우선 순위였죠. 그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학창 시절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그 시절, 수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나날들이었어요.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교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정아는 창밖의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학생은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죠. 정아의 시선이 그 무리 속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율이었어요. 아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가운데 있는 아이의 책가방을 발로 밀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아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끼어들면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망설임 속에서 그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는 법원 앞 호떡장수 할머니의 손자였던 겁니다. 이준이.
양심의 가책이 정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이준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러나 정아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또 학교에서의 하율의 위치가 불편해질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하율이와 따로 이야기해 봐야겠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불편한 감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정의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편의와 체면을 위해서 말이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아는 계속해서 운동장의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자신의 아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장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 하나. 하지만 정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형 법원 건물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단단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재판이 끝나고 정아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또 한 번의 승소였죠.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침에 본 광경이 맴돌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법원 앞 광장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정아는 익숙한 호떡 가게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정체가 분명해졌죠. 법원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재우 판사였습니다. 정아는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이재우 판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정아의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재우 판사가 호떡장수 할머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깊은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판사님이 저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게다가 선생님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말씀을.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인데 재호 씨가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셔서 나야말로 영광이지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정아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기 때문이었죠. 이재우 판사는 호떡 몇 개를 사고는 할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며 시선을 피했어요. 판사가 지나간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방금 떠났던 이재우 판사가 서 있었어요. 아, 판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호떡 사러 오셨나요? 김복래 할머니의 호떡은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재우 판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죠. 정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우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넨 후 멀어졌고 정아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호떡장수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였죠. 정아는 천천히 호떡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궁금증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호떡장수 할머니와 이재우 판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호떡 2개만 주세요. 정아는 처음으로 호떡장수 할머니 앞에 선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무시한 채 지나쳤던가요?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호떡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손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혹시 이재우 판사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질문이 튀어나온 것은 정아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호떡 굽는 일을 멈추고 정아를 바라보았어요. 아, 재우 씨를 아시나요? 훌륭한 분이죠. 어릴 때부터 참 성실했어요. 정아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판사님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던데 할머니의 눈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그저 재우 씨의 예의겠지요.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겸손하시네요. 이재우 판사님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정아는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종종 마주치던 얼굴이었죠. 저는 박민수 법원 사무관입니다. 저도 김복래 할머니의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이에요. 장학금이요? 정아의 놀란 표정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는 40년 넘게 호떡을 팔아 모은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계세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로요. 정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초라한 옷차림과 소박한 직업만 보고 할머니를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100명은 넘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의사, 교사, 그리고 이재우 판사님처럼 법조인도 여러 계시고요.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손자인 이준이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시죠. 이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정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 괴롭힘을 당하던 그 아이, 자신의 아들이 괴롭히던 아이가 바로 이 숭고한 할머니의 손자였다니요. 할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시는 거죠? 복래 할머니는 정아에게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을 갚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정아는 호떡을 받아들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공에 대한 생각, 노력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의 순간이었을까요? 정아는 호떡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정확한 금액만 받았습니다. 내 호떡값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더 주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정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신은 누구에게 베풀며 살아왔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들린 호떡 봉지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마치 복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그 힘든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그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받았던 익명의 장학금 덕분이었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 정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했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정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난했던 과거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했던 나 자신이었구나. 집에 들어서자 하율이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편견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율아,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하는 호떡 봉지를 열어 아들에게 건넸어요. 오늘 특별한 분이 만든 호떡이야. 한번 먹어볼래? 하율은 의아한 표정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학교 앞에서 파는 그 호떡이에요? 아니, 법원 앞이야. 이준희 할머니가 파시는 호떡이지. 하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하율아, 사실 아빠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아빠도 어릴 적에는 지금의 이준희처럼 형편이 어려웠단다. 하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항상 성공적이고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장학금 덕분이었어. 어쩌면 그 장학금이 복례 할머니 같은 분들이 모아주신 것일지도 모르지. 정하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틀렸던 것 같아.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구나. 하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준이랑 친구해도 돼요?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마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아빠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준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그를 도와줬으면 해.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정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고민 흔적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정하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무슨 일 있어요? 큰 재판이라도 있나요? 정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하율이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정아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아빠랑 학교에 같이 가자. 할 일이 있어. 하율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아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율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지. 그게 진정한 용기란다. 학교에 도착해서 정아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잘 알려진 변호사의 방문이라 학교 측에서는 서둘러 응대했죠. 정아는 교장 선생님께 지난번 목격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어요. 제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죠. 박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아는 자신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학교 괴롭힘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어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죠. 정아는 법률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법적 자문을 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아는 이준희를 만나기 위해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율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이준희를 발견했을 때 정아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이준아, 안녕? 나는 하율이 아빠야. 이준은 놀란 눈으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너희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줄래? 할머니의 호떡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거든. 이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정아는 웃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하율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아빠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질게. 하율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자. 그 순간 정아는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내디딘 것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교 괴롭힘 방지 위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법률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학생의 아버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의 제안으로 또래 중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율과 이주는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아이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둘 다 과학에 관심이 많았죠. 정아는 종종 두 아이를 데리고 과학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이 소중한 우정이 거의 피어보지도 못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은 정아가 복내 할머니를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준을 통해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할머니는 기꺼이 응해 주셨죠. 정아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 선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요리까지 하시다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아내의 말에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내 할머니와 이준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아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호떡이 담긴 봉지를 들고 계셨죠.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 힘든 시기에 한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지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정아는 숙연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익명의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숨겨왔던 이야기까지. 말을 마치자 정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무시했었어요. 복내 할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식사가 끝난 후 정아는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장학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아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봉투를 받아들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깊어졌고 정아는 할머니에게 법률 자문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장학 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재단 설립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복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 일이 계속되면 좋겠네요. 도움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복내 할머니와 이준이 돌아간 후 정아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과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 가장 필요한 교훈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울 시내 한 대학 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내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어요. 정아는 단상 위에서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하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재단은 복내 할머니의 40년 넘는 선행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복내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복내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묵묵히 해오던 일이 이제는 더 큰 규모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옆에는 이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복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죠. 의사, 교사, 과학자, 그리고 법조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는 자신의 아들 하율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율의 질문에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해. 행사장을 나와 봄바람을 맞으며 정아는 바로 앞에 걸어가는 복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죠. 정아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법원 앞으로 같이 가실까요? 오늘 괜찮으시면 제가 호떡 사드리고 싶은데요. 복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걸어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정아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어요. 예전의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복내 할머니의 호떡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대신 젊은 여성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아와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 박 변호사님도 함께 오셨네요. 정아는 호떡 2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호떡을 손에 든 그는 할머니와 함께 법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 잎이 살랑살랑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내 할머니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죠. 박 변호사님은 그 용기를 가진 분이에요. 정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호떡은 금방 식지만 데펴진 마음은 오래 간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복내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마음씩.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포시 불어왔습니다. 정아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편견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요. 호떡을 다 먹은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법원 건물이 오늘따라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의, 공평,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정아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가치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복내 할머니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식지 않는 따뜻한 호떡처럼 말이죠.